잠깐만. 자, 인자 분석의 서론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별량 정규분포의 성질을 배우고 나서 첫 번째로 가장 깊게 배운 분석 기법이 주성분 분석이었죠? 자, 주성분 분석은 뭐였습니까? 주성분 분석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은 X라는 테이블이 이제 X1부터 XP까지 확률 변수가 있는 테이블의 자료 행렬이 쫙 있을 때 여기 X1 자리, XP 자리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는 요 자료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 이를테면 네임 이름 짓기를 PC1, PC2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이게 값들이 차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주성분 변수를 정의를 하면은 주성분 스코어로다가 여기 안에 셀들의 칸들을 하나하나씩 채웠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첫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첫 번째 주성분이라는 녀석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의가 됐었습니까? 자, X라는 자료 확률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을 어떤 방향으로 내적을 시켜서 만든 녀석이 첫 번째 주성분이었죠. 그다음에 이거를 더 풀어서 쓰면은 자, V1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를 이용해서 내가 첫 번째 주성분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확률 변수에 그다음에 두 번째 확률 변수, 그다음에 자료의 마지막 확률 변수에다가 뭐 적당히 선형 결합해가지고 자, 우리가 관찰한 확률 변수에 조금 글씨가 이상해요. 선형 결합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이거죠. 스토리는 내부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은 참 복잡했지만 요약해 놓고 보면은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성분 분석이었고요. 이게 소수의 변수를 새로 정의하는 과정을 두고서 우리는 차원 축소의 과정이라고 불렀었죠. 자, 이제 인자 분석은 차원 축소의 또 다른 기법입니다. 차원 축소의 또 다른 기법인데 대체 어떤 아이디어로 다른 방식으로 차원 축소를 한다는 건지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인자 분석은요. 몇 개의 공통 인자를 통해서 제가 빠른가요? 넘어가도 됩니까? 자, 그러면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대할게요. 인자 분석은 몇 개의 공통 인자를 통하여 이 공통 인자라는 게 축소된 어떤 새로운 변수들을 뜻할 거예요.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분산 구조를 쉽게 파악하도록 여기도 표본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논아봐요. 바탕을 둔 다별량 기법 중에 하나이다.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인자 분석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계량 심리학에서 많이 씁니다. 제안되고 개발된 기법으로 20세기 초 칼 피어슨 어디서 들어보셨죠? 칼 피어슨, 칼 피어슨 어디서 들어보셨죠? 칼 피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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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카이 제곱 만드신 분이죠. 카이-제곱 부부. 그다음에 그 누구야? 아니,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상관계수의 개념을 처음 생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관계수를 보통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스피어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또 영국입니다. 영국 태생의 심리학자 스피어만은 인자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왜 다 영국일까요? 자, 이게 약간 철학적인 사조랑도 상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식민지 상황과도 좀 상관이 있고요. 일단 영국은 경험주의 철학이 발달한 곳이죠.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도 이과라 교양이 없어요. 근데 그 경험주의적 사조가 되게 영국에서 가장 많이 발전을 했고, 경험주의가 이전의 철학 사조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어떤 선험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경험이 축적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이런 좀 이런 그 핵심적인 스피릿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가 고민되겠습니까? 어떻게 한정된 경험으로부터 일반화된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p-밸류도 만들고, 그래서 뭐 유의 수준 5% 정도에서 자료는 좀 못 믿잖아요. 5% 수준에서 이 정도 주장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들을 어떻게 한정된 자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그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통계학과의 김재광 교수님이라고 되게 우리나라 출신의 대가 통계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봐서 알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는 하필이면 1904년 인간의 지식 측정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IQ 얘기죠. 자, 33명의 아동들이 6개 과목을 그 성적에 관한 상관행렬로부터 잠재된 지능인자를 제안하기도 하여 이 분석의 기원은 시작되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올까요? 자, 주성분 분석은 주어진 변수, 관찰된 변수로부터 새로운 변수를 추출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수가 뭔가 관찰된 변수의 가공으로 만들어져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 반대의 관계입니다. 어차피 관찰된 거는 한정된 지식이잖아요. 그 한정된 무언가고 오류도 많이 끼어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냐면 분명 이 자료를 지배하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부터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요 자료를 지배하는 어떤 변수들이 나는 보지 못했지만 이를테면은 지능 이런 변수가 있어가지고 나의 성적은 내가 지금 관찰한 성적은 이 노테이션은 리고러스하게 정의한 건 아니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관찰하지 못한 랜덤 벡터가 있다면은 내가 관찰한 랜덤 벡터는 관찰하지 못한 랜덤 벡터의 함수에다가 랜덤 에러를 좀 더한 모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뭔가 인자 분석과 주성분 분석의 지금 스피릿의 가장 큰 차이가 눈에 보이시나요? 자, 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약간 철학적 기원이 약간은 좀 달라 보입니다. 약간 주성분 분석은 약간 수학쟁이들의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유클리드 공간에서 가장 베스트의 오서건의 프로젝션 선형 정사형을 생각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기계적인 생각이라면은 인자 분석은 주어진 자료를 이것도 약간 철학적 사조랑도 관련이 있겠죠? 현상은 현상일 뿐이고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본질적인 이데아의 것은 자료로부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이 본질이 어떻게 현상을 설명할지로 고민하다가 인자 분석이 좀 발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에서는 지금 요 X가 6개 과목 성적이고요.
33명이랬죠? N은 33. 아이고, 변수 6과목이랬죠? 미안합니다. 저 뭐한 거야? 잠깐만. 그다음에 과목은 6개. 자, 그다음에 6개 과목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보여지지 않은, 관찰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변수, 지능이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20세기 초에 영국에 살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법하지 않았을까요? 다들 그랬겠지 뭐.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물론 똑똑하셨겠지만은 옛날에 대가들이 생각했던 책들을 읽다가 사고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또 어떤 니즈가 또 있었을까요? 이때는 영국이 아주 잘 나갔었죠. 아주 식민지가 빠방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조금 정당화할 필요가 그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인종 영국인들의 지능과 그다음에 다른 식민 지배받는 나라들의 지능 같은 걸 비교해서 지능의 우열로 식민 지배를 좀 정당화하려는 흐름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약간 지능에 관련된 연구는 조금은 떳떳하지는 못한 과거사가 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성분 분석이 단순히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주성분을 추출한 기법인 반면에 이제 이 말이 딱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변수들 X1부터 XP까지의 선형결합, V11부터 V1P 계속 해가지고 더하면은 첫 번째 주성분 나오죠. 이렇게 주성분, 두 번째 주성분 어떻게 나와요? 두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 두 번째 자료 행렬이랑 라이트 싱글 벡터에다가 나의 자료들을 내적하면은 이제 두 번째 주성분 점수들이 척척척 나오죠. 근데 인자 분석은 그 반대입니다. 변수에 관한 공통인자의 선형결합 형태인 인자 분석 무형의 인자 적재를 추정하여 잠재 변수의 공통인자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주성분 분석은 새로운 확률 변수가 X에서 가공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 변수는 주어진 자료들을 선형결합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인데 인자 분석의 목표는 뭐냐면은 주어진 자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령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확률 변수는 두 번째 확률 변수는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얘네들을 설명하는 공통의 어떤 얘는 지금 관찰되지 않은 하지만 확률 변수인 잠재 변수라고 치고 내가 관찰할 수 없었던 어떤 확률 변수에 선형 결합으로 그다음에 에러텀과의 결합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률 변수는 잠재 변수의 또 하나의 선형 결합 규칙으로 계산이 되고 두 번째 확률 변수는 그 주어진 내가 볼 수 없는 잠재 변수의 또 다른 선형 결합으로 나온다고 정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F라는 녀석은 잠재 변수고 잠재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관념상으로는 F1부터 뭐 FQ까지 가상의 테이블이 있어서 각 사람마다 뭐 F1은 언어 지능, F2는 수리 지능, 다다다 FQ는 예체능 지능 이렇게 하고 실제로 드러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점수들은 이 국어 지능, 예체능 지능, 뭐 수학 지능들의 선형 결합으로 정의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인자 분석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좌측에 있는 가상의 테이블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어떤 지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관찰되진 않은 겁니다. 자, 인자 분석은 요렇게 가정하면서 자, 위에 여기랑 비교해 볼게요. 설명의 방향이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성분 분석은 주어진 자료로 주어진 자료를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인자 분석은 뒤집어 가지고 내가 관찰한 변수가 내가 관찰하지 않은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다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렇게 모티베이션은 다른데 사실은 주성분 분석이 인자 분석의 특수 케이스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리적인 계산에서는 공통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뭐라 그러냐, 출발이 약간 다릅니다. 모티베이션이 약간 달라요. 자, 이 아이디어를 계속 이 책이 꾸준히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적인 반복의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성분 분석이랑 인자 분석은 완전히 다르냐? 아닙니다. 인자 분석을 위한 인자 적재 추정. 인자 적재라는 거는 여기 노테이션에서 여기 L1 이 선형결합 개수들을 적재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주성분 분석에서도 원자료를 변환하기 위한 이 V1, V2, V3들을 적재 벡터라고 불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자 분석에서도 내가 가상의 관찰하지 못한 확률 변수 F로부터 우리가 관찰한 확률 변수 X들로 가공하기 위한 이 L1, L2 얘네들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저 벡터들을 적재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자료로부터 저 적재 벡터를 추정하고 싶겠죠? 추정하고 싶은데 그러면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사실은 이렇게 식을 쫙 유도하다 보면은 저 L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주성분 분석을 또 씁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는 인자 분석과 주성분 분석의 관계는 아예 다른 게 아니라 인자 분석을 더 포괄적이고 주성분 분석이 확장된 개념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인자 분석 자체를 잘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별량 전기분포 과정이 필요한 최대 의도법이 있다. 자, 왜 갑자기 최대 의도법이 튀어나오냐? 여러분 이런 포뮬레이션 보시면은 관찰된 거 선형결합 플러스 에러텀. 딱 회귀 분석 생각나죠? 회귀 분석에서 최소 제거법이 뭐랑 이거 데이터 마이닝 때 얘기한 건데 그 최소 제거법은 에러텀이 전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은 그 최소 제거법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랑 똑같습니다. 이 모수 추정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도 갑자기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 튀어나온 게 이제 인자 분석의 확률적인 모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조금은 좀 브로드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읽지 않은 게 뭐냐? 엄밀히만 해서 주성분 분석과 인자 분석은 P계의 변수를 더 적은 우리는 보통 Q계라고 썼었죠. Q계의 주성분에다 공통인지로 차원을 축소하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자, 하지만 뭐 맥락이야 똑같지. 전공 수업은 구체적인 소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맥락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자, 다음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정된 공통인자들을 2.3절에서 설명할 구조적 공통인자 분해가 유지되는 직규 변화를 통해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자, 요 말은 진짜 지금 보기엔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회전이라는 개념이 왜 등장하는지, 왜 직결 변환에 등장하는지 이 최대 가능도 추정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인자 분석은 결론적으로는 원변소들의 복잡한 차원을 주성분 분석처럼 저차원으로 축약할 수 있고요. 축약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주성분 분석에서는 차원을 축소한다는 게 어떤 얘기였어요? 자, 원자료는 변수가 P개고 우리가 주성분으로 택하는 거는 PC1, PC2부터 PCQ까지 약간 더 적은 개수의 주성분으로 새롭게 CSV 파일을 엑스포트 해가지고 나중 분석에 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인자를 고려하는 이유는 약간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X가 국어부터 체육 점수 뭐 6과목에서 11과목의 점수라고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MBTI 테스트는 아니면 MMPI 테스트라고 아니면 탭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찰한 그 반응 변수 우리가 관찰한 답변 자료 X가 문항이 컬럼 하나하나가 다 문항인 겁니다. 문항 1번부터 문항 50번까지. 그러면은 물론 얘네 문항 1번부터 문항 50번까지를 그냥 단순히 더하면은 총점이 되죠. 총점은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자, 문항 1번부터 문항 50번까지 봤을 때 언어력, 사고력 어쩌고로 이렇게 좀 적은 Q개의 잠재 변수로 좀 점수를 좀 설명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인자 분석에서는 내가 약간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내가 관찰한 적도 없는 저 잠재 변수의 개수를 결정함으로써 차원을 축소시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까지 얘기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교재나 진도에서는 보통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요 적재 벡터 L1, F2, L1, L2, L3의 추정까지 얘기할 거고요. 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 그럼 사람마다 관찰되지도 않은 잠재 변수를 측정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동의해요? 그쵸. F를 측정해야 요 F를 측정을 해야 이제 이 사람의 논리력은 몇 점이고 이 사람의 뭐 이렇게 수리력은 몇 점이고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저희가 L1, L2까지 다 추정했다고 쳐요. 그다음에 X1, X2는 이미 관찰이 됐죠. 자, 그러니까 그냥 모든 근본을 다 떼어놓고서 보면은 Y는 X 트랜스포즈 베타 더하기 엡실론으로 보이니까 그냥 잠재된 이 확률 변수를 그냥 선형 회귀계수로 보고서 그냥 리스트 스퀘어를 풀면은 F를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잠재 확률 변수 F냐라는 거는 어떤 이론적인 정당화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얘기까지 안 할 거예요. 우리는 L1, L2, 저 적재 벡터의 추정까지만 보통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에 F를 계산하는 거는 잠재된 F를 어떻게 뭐 이렇게 확률 변수니까 추정한다는 말도 뭔가 이상하고 저 확률 변수의 뭐 expected value 같은 거를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의 부교재 존스나 위천 책에서 여기서도 가장 마지막 서브 챕터입니다. 자, 이 부교재 이게 지금 요 존스나 위천 2007년 책이 저희 스노우보드에 올라와 있는 그 영어로 된 다별량 자료 분석 책이거든요. 그 책에도 팩터 애널리시스라는 챕터가 있고 그 팩터 애널리시스의 가장 마지막 장이 이제 뭐 적재 벡터 이제 L까지 수정하고 나서 이 확률 변수의 이를테면 예측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가 가장 마지막 챕터에 등장합니다. 네. 제가 못하는 이유는 전 인자 분석을 다음 시간에 끝낼 거거든요. 그래야 다 다음 주에 클러스터링을 나가고 진도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 분석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 숙제 풀 때 필요한 것들만 좀 다루도록 하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인자 분석을 좀 교육적인 목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해요. 인자 분석에 자, 영어로 팩터 애널리시스거든요. 자, 확증적 인자 분석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exploratory
팩터 어널리시스, 탐색적 인자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자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확증적 목적의 인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탐색적 목적의 인자 분석을 하는 건데요. 요 두 목적을 구분해야 이 개념을 공부할 때 혼동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임의로 나눌 겁니다. 대개 인자 분석을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탐색적 인자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와 확증적 인자 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로 나눈다. 자, 왜 둘로 나눴을까요? 자, 왜 둘로 나누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탐색적 인자 분석에서는 주어진 원자료에 대해서 원래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몇 개의 인자를 정할 것인가, 인자 해석을 위해 어떤 회전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통계조사에서 문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탐색적 인자 분석이 사용된다. 무슨 말인고 아니 다시 돌아오시죠. 내가 뭐 원자료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모형으로 뭐 적재 벡터도 추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자 분석의 전공자가 인자 분석을 깊이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요 잠재 변수 f의 기대값까지도 한번 각 그 샘플들에 대해서 추정을 좀 이게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싶다고 해요. 네, 잠깐만. 지금 바틀넥이 뭐냐면 관찰되지도 않은 잠재 변수 때 Q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쵸? 네, 인자 개수 Q도 몰라요. 그다음에 당장 L1, L2 적재 벡터들도 추정을 아직 못했죠. 자, 여기서 약간 헷갈릴까 봐 제가 도움을 드릴 노테이션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보통 i는 1부터 i는 n까지라고 하면은 우리의 옵저베이션은 xi1, xi2, xip가 되고 마찬가지로 i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내가 관찰하지 않은 잠재 변수들을 fi1부터 fiq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노테이션, 우리 옛날 그 관습대로 i번째 옵저베이션에 대응하는 그 자료를 레코드를 xi1부터 xip라고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i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관찰한 적은 없지만 저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변수, 저 사람의 뭐 사고력, 저 사람의 뭐 수리력 이런 것들을 fi1부터 fiq라고 쓰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쓴 거는 x1, x2와 요 f들을 어떤 i번째 옵저베이션을 대표해서 쓴 건데 만약에 내가 i번째 옵저베이션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은 여기 전 지금 이 i를 집어넣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xip는 lp 트랜스포즈 fi 더하기 엡실론 p ip 조금 더 요 모형이 조금 더 감이 오시려나요? 자, 내가 관찰한 거는 좌변뿐이에요. 내가 관찰한 좌변뿐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언어력, 수리력 이런 잠재적인 확률 변수가 있다고 치는데 얘는 몰라요. 내가 관찰한 적이 없는 확률 변수예요. 근데 심지어
이 가정까지입니다. 내가 관찰한 적도 없는 확률 변수를 선형 결합을 서로 다르게 하면은 1번 문항도 튀어나오고 2번 문항 점수도 튀어나오고 50번 문항 점수도 지금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요? 뭐 질문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I1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은 다 고정돼 있다고 치는 거고, 물리 점수는 조금 수리력의 비중이 높은 거고, 수학은 수리력의 비중이 훨씬 높은 거고, 뭐 화학 점수는 조금 언어 반, 수리 반 정도 섞었다고 치는 겁니다. 물론 언어랑 수리 점수는 나는 관찰한 적이 없고요. 음. 네. 그렇죠. 관찰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에 대응하는 어떤 이 점수가 있어서 내가 관찰한 이 내가 관찰한 시험 점수는 그 능력들을 서로 다르게 선형 결합을 한 그다음에 랜덤 에러가 조금 더해진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믿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인자 분석은. 현 모든 모델이 다 틀렸죠. 하지만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모든 모델은 다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쓸모 있는 어떤 설명을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이 모형 자체에 대해서 조금 또 궁금하신 바가 있으면 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제가 의도를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추정하는 게 문제냐라는 질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혹시 이따가 다시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짚자면은 음, 일단은 확증적이건 그다음에 탐색적인 건 1차적인 목표는 이 잠재 변수와 에러 텀에 대한 적당히 확률적인 가정하에 이 L1, L2부터 LP까지는 를 추정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깜빡했네요. 지금 여기서 F랑 엡실론은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라는 건 뭐 expectation, 기대값도 있고 분산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근데 이 녀석들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일종의 가정을 좀 합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 모형에서도 에러텀의 가정을 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잠재 변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확률적인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수,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모수는 이 L1부터 LP 벡터들입니다. 얘네들은 확률 변수가 아니고 넌 랜덤 스칼라예요. 넌 랜덤 벡터예요. 마치 y는 x 트랜스포즈 베타 더하기 엡실론에서 베타의 역할을 할 녀석들. 확률 모형 가정하에 아니면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건 이 L1부터 LP까지를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아이고 여기로 넘어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확증적 인자 분석에서는 자,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험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았을 때 Q가 몇 개인지, 인자 몇 개로 할 건지 아직 결정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맞는 자료를 잘 설명하는 인자의 개수는 몇 개인지 결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직은 좀 모호한 개념이지만 회전 방법 설정 등 내가 저 L1부터 LP의 추정을 위해서 내가 미리 고정해야 될 것들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과정을 탐색적인 인자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회귀 분석에서도 맨 처음에 변수 선택하고 모형 선택하는 과정이 있죠. 그거를 탐색적 인자 분석이라고 대응시켜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뭔가 전통적으로 회귀 분석에서 모형 하나 적합시키거나서 뭔가 적합성 검정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잔차 분석 같은 거 해가지고 진짜로 이 모형이 좀 우리 상황에 맞는 모형이 이제 평가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거를 확증적인 인자 분석에 대응시키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구체적 가정, 적합성, 평가. 자, 고정된 Q와 회전 방법에 대해 좀 둘로 나눌 거고요. 그럼 우리가 자료를 처음 봤을 때는 탐색을 먼저 하겠죠. 탐색을 먼저 할 텐데 설명하기 쉬운 게 확증적인 인자 분석부터라서 진도상에서는 확증적 인자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적 인자 분석을 마쳤다고 치고 물론 자료에 기반해서만 결정하지 않고 뭐 심리학 하시는 분들 거기 디서플린에서 쌓인 어떤 가설들을 다 이런 검토를 해서 이런 모형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 판단 뒤에 이제 밝혀진이라기보단 내가 선택한 인자 분석 모형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모형에 상당히 많은 가정을 할 텐데 그 가정들이 조금 합리적일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이제 확증적인 인자 분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확증적 인자 분석은 뭐 나중에 지금 이 책이 구조 방정식 모형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수 케이스로 인식될 수 있긴 한데 일단 이거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문장은. 그다음에 보통의 통계학과 책에서 탐색적 인자 분석은 그러니까 보통의 통계책에서 다벨량 자료 분석의 인자 분석 팩터는 탐색적 인자 분석을 보통 다룹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보고 다시 우리 주교자 나중화 교수님 책을 보면은 왜 이런 걸 고민을 하는지 조금 더 이제 클리어하게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등장하는 진도는요. 확증적 인자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여기서는 코드를 많이 안 살펴볼 겁니다. 그냥 흐름만 같이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인자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드디어 실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어만의 지능 예제입니다. 자, 이래서 6명, 33명에 대해서 2022년으로부터는 118년 전이죠. 역사적인 맥락으로 가봅시다. 그의 논문 275쪽에 많이 쓰셨네. 인류 사립초등학교 33명 아동들의 자, 고전부터 음악까지 6과목의 시험 점수를 상관계수 행렬을 계산해 가지고 표본 상관 행렬이겠죠. 요 6x6 매트릭스를 얻었습니다. 자, 조금 살펴볼까요? 일단 고전이랑 불어 영어는 상당히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어디 보자. 수학은 음감이나 음악과는 그렇게 큰 상관없는 것 같네요. 그쵸? 네, 물론 전반적으로 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 행별 과목의 기준으로 상관계수들의 값이 다소 같은 정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의 성적이 연관성이 높은 바이올린도 잘 켜면은 수학도 잘하고 고전도 잘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겠죠? 그다음에 언어 계열 과목인 고전, 불어, 영어 세 과목 간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수리 계열 과목인 수학과도 약간은 높은 편인데, 반면에 수학과 예능 계열 음감과 음악과의 계열의 상관은 약간은 낮은 편이다. 자, 스피어만은 과목 간의 이런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모델을 한번 고려를 해보게 됐습니다. 각 아동의 제2번째 점수의 변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이 공통의 인자와 특정 인자 두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저는 이 노테이션에서 i를 추가해서 다시 써볼게요. 자, 식 2.1.1. 자, i는 학생들 번호 1번부터 33번까지, 변수 번호는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뭘 가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자, 시험 점수는 자, 고전부터 음악까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아까 노테이션과 맞춰 보겠습니다. L1 푸시, 이게 뭐라 그러냐? 얘 자이라고 읽나? 아마 자이라고 읽을 겁니다. 여기 델타 I1 델타 I1. 네. 위에 노테이션이랑 맞춰 볼게요. 다다다다. 여기서 L1부터 L1은 다 실수고, 그다음에 i는 1차원 확률 변수고, 그다음에 입실론 i1부터 입실론 i6까지도 지금 확률 변수입니다. 자, L1부터 L6까지가 잠깐만요. 일단 다 써놓고 얘기할게요. 얘네들은 리얼이고 넌 랜덤. 자, 고전 점수는 내가 관찰하지 않은 어떤 i 번째 학생의 지능, 그다음에 그 지능과 i 번째 옵저베이션을 설명하는 어떤 아직은 추정해야 되는 계수 L1 더하기 첫 번째 에러텀, 그다음에 그다음 xi2 불어 점수였나요? 불어 점수는 내가 관찰하지 못한 i 번째 학생의 지능에다가 두 번째 추정해야 되는 미정계수 더하기 두 번째 에러텀,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음악 점수는 역시 똑같은 내가 관찰하지 못한 이 사람의 지능, 그다음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미정계수 더하기 epsilon i6. 자, 그다음에 지금 요 녀석을 편의상 xi를 xi1부터 xi6까지의 6차원 확률 벡터라고 하면은, 자, L이라는 녀석이랑 그다음에 푸시 i, 그러니까 자이 i 더하기 epsilon i, 지금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i는 6차원 확률 변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숨겨진 팩터가 딱 하나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하지 못한 게 언어징, 수리징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지능이라는 확률 변수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관찰하지 못했다고 가정하고, 대신 6 by 1에 코에피션트의 매트릭스인 그 벡터인 L이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epsilon i는 6차원 역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L은 6 by 1 모수, 그다음에 자이 i는 1차원 랜덤 베리어블, epsilon i도 6차원 랜덤 벡터, xi도 6차원 랜덤 벡터. 물론 관찰된 거는 xi 뿐이죠. 일단 명목상 변수 33명, 그다음에 내가 추정해야 될 모수 6개입니다. 자, 일부러 약간 노테이션을 바꾸고 제가 강의 노트, 제가 저기 노터빌리티에 썼었던 노테이션 기준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아까 제가 LJ로 썼던 게 람다 J고요. 제가 엡실론 J로 썼던 게 델타 J고, 지금 요 표현은 i번째 옵저베이션을 빼고 그냥 그 i번째 옵저베이션 빼고 그 대표적인 확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네. 아니에요? 네. 질문하는 줄 알았어. 자, 2.1.1에서 자이는 공통인자로 확률 변수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모형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모든 변수에 1번부터 6번 고전부터 음악 점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람다1부터 람다6, L1부터 L6까지는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확률 모형으로부터 추정을 해야 되는 인자 적재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 수식에서 잘 보시면은 좌항은 모든 변수들이 공유하는 이 자이라는 확률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 자료를 설명하는 공통인자 부분이라고 좀 부르고, 그다음에 이 변수의 특성만 설명하는 게 여기 에러텀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텀은 그냥 여기 논문에서는 특정인자라고 불렀대요. 1907년 당시에 뭐 에러텀, 코에피션트 이런 말이 뭐 정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부르자 하고 지금 그냥 지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델타 J, 우리가 엡실론 i J로 썼던 건데, 이 녀석은 J번째 확률 변수에 특정된 인자로서 이 확률 변수의 분산이 만약에 작다면, 이 녀석의 분산이 만약에 작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 좌항의 기여율이 크다니까 우리가 관찰된 그 뭐 국어나 불어 점수가 이 공통인자와 매우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현재 모형은, 이 모형은 내가 인자 개수를 하나로 정한 인자 분석 모형입니다. 내가 이미 인자를 하나로 정했어요. 요거는
물론 가정입니다. 맞다 틀리다 없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개수를 이렇게 하나로 정해 놓고 인자 분석 모형을 세워서 추정하는 방법이 주로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 하나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방법. 그중에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람다를 추정하는 방법을 쓰면 이제 계산된 인자 적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라면 여기 람다1 햇이라고 썼을 것 같은데, 자, 람다1 햇은 0.94, 람다2 햇은 0.8, 마이너스 0.89, 람다6 햇은 마이너스 0.72. 그래서 뭐 중간 과정이 어땠건 이로부터 두 개의 모형에서 이 자이의 인자 적재가 특히 음감과 음악에서는 이 적재의 코에피션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낮은 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값을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 이 자이라는 인자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 꿈보다 해몽입니다. 인자 자이를 원래부터 그런 변수가 아니었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너럴 인텔리전스 또는 일반 능력 제너럴 어빌리티 인자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의하세요? 자, 이 관찰할 수 없었던 랜덤 베리어블이긴 하지만 이 자이가 만약에 커요. 그러면은 그 자이가 큰 학생에 해당하는 성적은 매우 낮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자이가 낮아요. 어떤 학생이. 자이가 낮았다고 가정하면은 그 결과로서 그 학생이 취하는 점수는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방향이 반대긴 하지만 자이라는 값은 이 사람의 시험 점수, 전반적인 시험 점수를 다 높이거나 다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뭔가 지능에 마이너스 지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예예. 아, 다 마이너스여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 사실 요 자이가 우리가 관찰한 적도 없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다음에 요 랜덤 베리어블은 나중에 이 람다의 추정을 위해서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은 얘는 평균이 0이고 공분산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상등 행렬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인자가 여러 개면. 근데 지금은 요 인자가 1차원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 자이가 평균이 0이고 그냥 분산이 1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표준 정규 난수의 확률 분포랑 표준 정규 난수에서 마이너스 쉬운 것의 확률 분포랑 분포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 어차피 관찰한 적도 없는 녀석인데 얘가 정규 분포나 아니면 대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이 자리에 마이너스 자이를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형은 람다 대신에 마이너스 람다를 사실 트루 코에피션트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만약에 조금 나의 해석에 방해를 준다. 그러면은 내가 임의로 이 모든 코에피션트에 마이너스 1을 착착착착 곱해서 0.94부터 0.72로 해서 해석을 해도 전혀 그 모델의 어떤 정합성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이 질문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이게 뒤에 나올 인자 회전의 근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자, 인자 회전 잠깐만. 그 회전이라는 거는 다차원 공간에서 축만 이렇게 바꾸는 느낌이었죠. 사실 1차원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뒤집는 거는 회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차피 우리가 관찰한 적도 없는
그 잠재 변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용어로 얘기하면은 어떤 우리가 MLE를 구했다. 그러면은 그 MLE를 내가 임의로 직교 행렬 P를 곱해도 다 MLE입니다. 라이클리후드 값이 다 똑같아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하나의 어떤 추정된 코에피션트가 맞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모형에 맞는 요 L들이 그냥 얘를 구하기 위한 수학적 문제의 답 자체가 되게 여러 개입니다. 문제의 답이 여러 개면은 우리는 뭘 택하면 되겠어요? 가장 우리가 해석하기 좋은 걸 택하면 되겠죠? 우리가 해석하기 좋은 걸 택하기 위해서 이 회전도 해보고 저 회전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는 게 인자 회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윤진 학생이 질문한 거는 이게 회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자 회전을 뒤에 다시 배우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2.1.1에서 인자 인자 자의만 고려했는데 실제로 변수수만큼 6개 인자가 존재하고 이외에 다른 인자 적재가 있게 된다. 그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논문에서는 이 자의를 6차원 랜덤 벡터로 고려했대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자의를 1차원 랜덤 벡터로 선택한 거는 그냥 좀 쉬운 설명을 위해서고 만약에 자의 i를 어차피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자의 i를 6차원 랜덤 벡터로 이렇게 상정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개수는 자, 좌변은 6by 1이고 지금 6by 1이에요. 좌우변 6by 1에서 6by 1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6by 6이어야겠죠? 인자가 6개면은 모수 6by 1이었던 게 이제 6by 6 매트릭스가 됩니다.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타겟이.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변수수만큼 6개의 인자가 존재한다고 치면은 이에 따른 인자 적재, 추정해야 될 모수가 36개가 있게 됩니다. 스피어만의 공통인자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 그가 많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상관이 높은 것을 공통적으로 한 인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인자분석 모형을 통해서 차원수를 시도에 떠이어진다. 대수적 표현, 성질 등은 2.3별에서 다루도록 하자. 여러분 숙제 3번 이번에 마지막 숙제 보셨습니까? 자, 마지막 숙제가 내용이 어떻죠? 마지막 숙제는 요약하자면은 요렇게 썼을 때 xi는 l 자이 더하기 랜덤 에러 텀이라고 쳤을 때 제시문에 뭐가 써 있었죠? 이 자이와 그다음에 랜덤 에러 텀에 대한 확률적인 가정이 A1부터 A6까지 쫙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자이랑 랜덤 에러 텀이 어떤 그 확률적인 가정을 가지면은 자, L은 상수 행렬, 그러니까 모수니까 넌 랜덤, 자이 랜덤 벡터. 그다음에 얘 평균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가정 다 해요. 그다음에 엡실론 i에 대해서도 그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다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찰한 랜덤 벡터 xi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분산. 자, 그 녀석에다 이제 정규 분포 가정을 끼얹으면은 L의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L의 최대 가능도 추정까지는 실제로 최대 가능도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능도 함수 정보만 써 보고서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확증적 인자 분석 모형은 대충 이렇게 생겼다만 하고서 여기서는 깊게 하지 않으려고요. 사실 제가 인자 분석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 탐색적 인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인자 개수 결정하고 모형 싹 다 결정됐다고 쳐봐요. 그래서 확증적 인자 분석에서 인자의 개수 정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가장 잘하기 위한 회전 방법도 다 정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모델 코에피션트 L들만 추정하면 된다고 치고 확증적 인자 분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구경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220명의 남학생 6개 과목 게일러, 영어, 역사, 산수, 대수, 기하의 상관 행렬을 줬습니다. 이거는 1963년 논문이네요. 여기도 전반적으로 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죠. 자, 그다음에 존슨과 미천 우리의 그 부교재 인자 분석 챕터를 보면 탐색적 인자 분석을 실시해서 공통인자 2개를 선택했다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들은 대충 그 당시에 그 L들을 그 추정된 L들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꼼보다 해몽을 해보니까 언어 능력 인자랑 수리 능력 인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지식을 이용해서 확증적 인자 분석을 할 거고 그다음에 탐색적 인자 분석 2.3절에서는 다시 이 언어 능력 인자와 수리 능력 인자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뭐 탐색적 인자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담임 선생님이랑도 좀 충분히 좀 상담을 해서 게일러, 영어, 역사 얘네들이 언어 능력 인자 자이 1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산수, 대수, 기하가 수리 능력 인자 자이 2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만 아까 그림에서는 아까 이 그림에서는 잠재적으로 어떤 가정을 한 거냐면은 하나의 잠재 인자가 모든 점수를 다 설명한다고 가정을 한 건데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L 매트릭스의 모든 코에피션트가 제로가 아니라면 6개의 인자가 각 6과목의 점수를 조금씩은 다 설명한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지금 요 경로도는 일단 이 경로도를 그리는 방법은 요 교재 1장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의 가정은 뭐냐면은 게일러 영어 역사는 언어 능력의 함수 더하기 에러텀이다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산수 대수 기하 성적은 F 오브 수리 능력 더하기 에러텀이다라는 그 수리를 직관적으로 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하늘에서 그냥 이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는 I번째 학생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할게요. I번째 학생의 게일러 능력은 언어 능력 곱하기 그 언어 능력과 게일러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개수 더하기 I번째 학생의 첫 번째 변수에 대한 에러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영어였나요? 네, I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는 이 I번째 학생의 자이 I1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I번째 학생의 언어 능력 곱하기 언어 능력 변수와 영어 점수 간의 어떤 관계에 대응되는 어떤 모수 더하기 I번째 학생의 I번째 학생의 그 두 번째 영어 점수에 해당하는 에러텀 그거를
세 번째 변수까지 썼고요. 그다음에 수학, 물리, 뭐였어? 기하. 수학, 대수, 기하구나. 수학, 대수, 기하는 어떻게 설명해요? 아예 첫 번째 잠재 변수는 아예 설명문이 아예 빠졌고, 네, 이거 그냥 이거 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부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저한테 떨어졌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I번 짝승의 수리 능력, 그다음에 모수 더하기 에러텀, 그다음에 대수 점수도 수리 능력, 똑같은 수리 능력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모수 더하기 에러텀, 그다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기하 점수까지 같은 식으로 모형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매트릭스 형태로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바로 보이시나요? 얘는 자 i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xi1, xi2, xi3부터 xi6까지 6 by 1 매트릭스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엡실론 에러텀도 6 by 1 매트릭스, 6 by 1 벡터로 쓸 수 있죠.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을 조금 매트릭스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0이라는 것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탐색적인 인자 분석으로 이 첫 번째 인자는 여기 3개만 대응되고 두 번째 인자는 여기 3개만 대응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이렇게 모형을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행렬을 라지 람다라고 쓰고 여기 2x1 랜덤 벡터를 i라고 쓰고 그다음에 여기를 델타라고 쓰면 여기서 이게 지금 i번째 옵저베이션을 대표하는 모형인 것이고, 실제로 각 i는 1번부터 220번까지에 대해서는 xi들은 각 i번째 학생의 잠재 변수 확률 벡터인 2차원 ji에다가 6 by 2 고정된 벡터 람다를 더한 다음에 6 by 1 랜덤 에러 텀인 델타 i를 더했다고 모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씩 우리가 조금 익숙했던 것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랜덤성이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 자이랑 델타. 그다음에 정확히 쓰자면은 잠깐만.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간단하게 할까요? 자이랑 델타의 자이랑 델타의 분산의 모형 가정을 주면은 x의 공분산을 자이랑 델타의 분산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뭐 독립과제 이런 거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공분산만 있는데 어떻게? 자료도 없고 공분산끼리의 관계만 있는데 어떻게 저걸 가지고 개수를 추정할 수 있나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정했다고 치고, 자 여기서 등장하는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쫙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은 저희는 확증적인 인자 분석은 다루지 않고요. 숙제에는 아마 다음 시간에 탐색적인 인자 분석 과정은 코드를 약간 살펴볼게요. 주로 근데 포커스가 뭔지를 보시죠. 주로 적합성 뭔가 좀 P값 같은 걸 살펴보고 있죠. 좀 적합이 완벽하다. 적합이 완벽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주로 P이 얼마나 좋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결론적으로 이 람다 행렬을 주어진 방법으로 모정의 방법으로 추정을 하면은 첫 번째 인자적재의 코에피션트는 0.6 근처고요. 두 번째 잠재 변수의 개수는 0.7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큰 행렬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모형 세워가지고 네, 똑같아요.
요 화살표 기준으로 이렇게 랜덤 에러 텀 만든 다음에 똑같이 행렬 표현한 다음에 똑같은 추정 절차를 거치고요. 해서 개수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인자 개수 결정과 회자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개철 절차들을 알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